안녕하세요. 저는 KT 융합기술원 AI2X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배순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AI라는 것이 아마 최근에 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AI 역사는 아주 깁니다. 거의 70년에 이르렀지만 지금에 와서야 최근 한 10년에 이르러서야 AI라는 것을 정말 사용 가능하구나 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게 불과 10년인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AI 사이즈가 아주 커졌습니다. 갑자기 능력이 훨씬 올라간 거예요, AI 능력이. 그러니까 점점점 그 크기가 뭐 10배, 100배, 1000배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의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거대 AI가 생겼더니 우리가 그전까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일들을 이제는 AI가 많이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 그 예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았고요. 또 우리가 팬데믹 시대가 돼서 많은 것이 리모트하게 처리돼야 되는 이 시대적 또 흐름, 그리고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기술 간의 또 격차가 또 경계가 없어지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은 분들도 뭐 로봇이나 이런 그 웨어러블 통해서 편하게 다닐 수도 있고, 우리가 아기를 돌보거나 시니어 분들을 돌봐야 될 때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역사가 거의 70년이 됐습니다. 1956년에 존 맥캐티 교수님께서 다트머스 컬리지에 우리 한번 훌륭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인간지능을 닮은 Artificial Intelligence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연구자들을 모으셨어요. 하지만 당시는 컴퓨터도 없던 시대라서 생각해보면 데이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 소수의 분들이 풀기에는 인간지능이라는 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70년대, 80년대에는 AI를 한다 그러면 직장이 없어지거나 AI를 한다 그러면 논문이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 재정적 후원도 끊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꾸준히 AI를 했던 나라, 기업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IBM이라는 기업이 AI를 열심히 했고, 캐나다라는 국가가 AI에 대한 그런 재정적 후원을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IBM에서 딥블루라는 체스 챔피언을 만들었어요. 1997년 딥블루가 인간 챔피언을 체스를 이겼을 때 사람들 너무 놀랬죠.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대화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체스는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바둑은 이길 수 없다. 바둑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확히 이제 20년 후에는 바둑까지 이기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AI가 좀 지지부진하다, 생각보다는 느리다라고 발전을 하다가 2012년부터 딥러닝의 쓰나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것은 learning, 이게 학습이란 뜻인데 아주 깊게 학습을 한다 해서 딥러닝이에요. 이 딥러닝이 가능해진 이유는 일단 AI, 알고리즘이 그런 수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모였어요. 그 전까지를 생각해 보시면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각자 집에 보관을 하던 그런 시대고, 뭔가 녹음을 하거나 녹화한다는 개념이 있지 않았던 시대인데, 어느 순간 저희가 2007년, 2006년부터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AI 이론, 그리고 빅데이터. 또 마지막으로는 컴퓨팅 파워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뭐 이것을 GPU라고도 하고 클라우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게임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 GPU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Graphics Processing Unit인데 이 Graphics Processing Unit이 AI에 쓰일 수 있다는 그 활용처가 생김으로 해서 이렇게 딥러닝이 아주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GPT-2가 2019년에 나왔어요. GPT-2가 나왔을 때도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GPT-2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GPT-2가 쓴 시나 글이 아주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이 놀랐는데 불과 1년 만에 2020년에 GPT-3가 나왔는데 파라미터 수가 1750억 개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관들에서 인정하는 초거대 기준은 1.3 빌리언입니다. 결국에는 13억인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10억 개의 파라미터는 있어야지 초거대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초거대 AI가 됨으로 해서 일상에서는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디지털 휴먼에 대한 것들인 것 같아요. 디지털 휴먼이 된다는 것은 물론 사람과 같이 대화,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고 또 비주얼적으로도 사람과 비슷할 때 사람들은 이것은 정말 뭔가 인간과 비슷해졌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보를 처리할 때는 음성 정보, 언어 정보, 비주얼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지능이다, 똑똑하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는 사람의 형상도 해야 되고 사람과 같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대화도 알아듣고 그다음에 판단도 할 수 있는 이런 때 우리가 이것은 좀 디지털 휴먼인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비서처럼 돕고 우리가 가능하지 않았던 거,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거를 가상의 AI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 같은 곳에서는 고객과 상담원이 대화를 했을 때 그 대화를 녹음을 한 후에 어떤 문장을 상담원이 얘기를 했고 어떤 문장을 고객이 얘기했고 그 중에 고객이 한 대화에는 어떤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지까지 AI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일상 속에서 산업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무궁무진합니다. AI라는 것은 특히 단순히 기술로서 존재할 때보다는 이것들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적용될 때 그 파급 효과가 정말 엄청납니다. 특히 시티 레벨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적 혁신이 아주 중요한데요. 스마트 시티가 되어서 많은 도시의 정보들이 디지털화돼서 공유가 가능할 때 인간도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 인포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차가 어떤 길을 통과할 때 가장 최적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잘 알수록 아주 유리합니다. 어디에 지금 교통체증이 있다든지 어디가 지금 신호 통제를 통해서 막았을 때 어려움이 없을지 이런 것을 AI를 통해서 판단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그 기간을 단축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I가 시스템적으로 시티, 건물, 나라에 적용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네, 보시는 동영상에서는 지금 B라고 표현된 거는 버스, C는 카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트럭도 알 수 있고요. 교차로에서는 지금 어떤 신호가 켜져 있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빈도로 다니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서요. 이런 정보들이 CITS로서 정말 위급한 상황 그리고 편리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아주 세계에서 정말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고 도시, 이런 건물들이 많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더욱더 활발해졌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모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AI를 통해서 좀 더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I의 미래가 어떤 분들은 두려워할 수도 있고 AI 미래가 또 멀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AI는 이미 우리 일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시대의 주역으로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줄 리뷰는 초거대 AI는 이미 일상으로 왔다입니다.